시댁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많은 며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3년 차인 30대입니다. 시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소리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완승을 해버린 며느리입니다. 저한테 시댁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썰이 있는데 바로 풀어보도록 할 테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매우 평범하게 자란 여성입니다.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별 다른 특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죠. 수능 시험날 몸살이 나서 안 그래도 기대를 하지 않은 수능 점수가 완전히 죽을 쓰는 바람에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제 성격이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가슴에 스트레스를 쌓아두고 지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제 앞에 닥친 일들을 운명이구나 하며 긍정의 마음으로 마주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도 재밌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했답니다. 제가 들어간 학과 역시 수능 점수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디지털 미디어 학과라는 곳이었는데 영상 제작과 편집 등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재밌는 공부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2년 내내 열심히보단 재밌게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취업도 영상 제작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나름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일도 대학에서 배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재밌게 회사 생활을 했죠. 그런데 제가 사는 곳 부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게 조금 버거웠어요. 지옥철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근하는 과정에서 심신이 지쳐버려서 회사에서 일의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교통편이나 거리만 가까워도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회사를 다녔을 텐데 3년 동안 고생을 해보니 지하철 소리만 들어도 학을 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프리랜서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포트폴리오를 올리면 업체에서 검토하고 일을 주는 곳이더라고요. 별도로 일을 따내려고 하지 않아도 실력만 있으면 알아서들 찾아주는 시스템이어서 이거다 싶은 판단이 들어 직장 생활을 접어버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 2년, 회사 3년 동안 영상 편집을 죽어라 해서 도가 틀 대로 터져 있어서 일을 받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찾아주는 오너들이 늘어나서 일복이 터진 프리랜서가 되었네요. 출근할 필요 없이 집에서 일하니 일단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생활하며 벌던 월급보다 2배는 많이 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평생 회사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 여기며 프리랜서로 평생 먹고 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를 다 하다 보니 외출할 일이 거의 없어서 집순이로 지냈어요. 나중에는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나가기가 귀찮아서 집에서 혼자 놀았답니다. 그래도 가끔은 일을 주는 오너나 담당자와의 미팅이 있어서 깨끗이 씻고 단장을 하고 외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제 남편이었답니다. 카다로그와 촬영본을 건네받고 어떤 컨셉으로 편집을 해야 할지 회의하다가 눈을 맞아버렸어요. 남편은 얼굴도 둥글하고 배도 포동포동 나온 게 곰돌이 푸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을 보면 환장하는데 그이와 미팅을 하며 일 얘기보다 사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네요. 박상철 팀장님이라고 하셨죠?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갑자기 그건 왜... 팀장님이 제 스타일이라서요. 완전 귀여운 곰돌이 같아요. 심심할 때마다 연락하고 지냅시다. 제가 워낙 솔직하고 부끄러움 같은 건 전혀 없는 성격이라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이렇게 들이댔어요. 남편은 제가 싫지 않았는지 바로 알겠다며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연락을 하고 주말에 만나기를 반복하는데 그이가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썸 타고 뜸들이는 걸 성격상 하질 못해서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나랑 사귈 거예요, 말 거예요?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하고 어색하게 대할 겁니까? 남자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빨리 결정해요. 네? 당연히 사귀어야죠. 제가 생긴 것만 곰 같은 게 아니라 성격도 곰 같아서 좀 느립니다. 저 이나씨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부터 1일. 이제부터 말 깐다. 오빠, 나 꽃 좀 사줘. 요 앞에 꽃가게 있던데 좀 사와봐. 요즘 집에서 부모님이 남자 만나면서 꽃 한 송이도 못 받아오는 칠푼이라고 욕을 먹고 있어. 오늘 만회해야겠으니까 빨리 사다 줘. 알겠어. 당장 뛰어갔다 올게. 그렇게 저희는 웃기고도 귀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연애하는 동안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줬어요. 곰돌이 푸처럼 생긴 게 아주 순둥하고 순진해서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였죠. 저희의 재밌는 연애는 3년을 지속했고 제 나이가 33이 되자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남편이 청혼 반지를 사와서 프로포즈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큰 갈등 없이 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식구는 부모님과 저 셋이 나갔는데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숙 그리고 동서까지 5사람이 왔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시숙은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동서는 그날 처음 보고 인사를 했답니다. 반가워요. 이제 한 식구가 될 테니 잘 지내봐요 우리. 네, 뭐 수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보죠. 동서의 첫마디가 좀 재수없게 들려서 곧장 말을 놓았습니다. 동서, 지금 무슨 수준을 말한 거지? 내가 동서랑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건가? 아니, 갑자기 왜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내가 나이도 2살이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윗사람이잖아. 꼬우면 도련님 말고 내 남편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저의 당당하고 똑부러진 말에 동서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버리자 시어머니가 대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문대 나왔다더니 말하는 게 참 무식하네. 예, 아무리 네가 손윗동서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어떤 애인지 아니? 무려 이대 나온 여자야. 그것도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수재라고. 어머님, 이대 출신 박사든 영부인이든 제가 형님이니까 말을 까도 되죠. 안 그래 동서? 뭐시라? 얘가 정말 모자란가 보네.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고분고분하게 예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날 가르치려고 들어? 제가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지만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일이 커질 것 같아 가만히 있었네요. 그렇다고 꼬리를 아예 내린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동서와 저를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송이를 참 잘 키우셨네요. 어른이 하는 말 따박따박 받아치고 초면인 제 며느리한테 무식하게 반말을 하고 말이죠. 대학도 지방에 있는 2년제를 나왔다던데 아무래도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사돈내외가 송이에게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았던가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애가 전문대를 나와 무식하고 예의가 없다는 건가요? 이봐요 사돈. 제가 보기엔 사돈의 둘째 며느님이 먼저 말을 버릇없이 한 것 같습니다. 제 딸한테 수준이 많니 어떠니 하면서 기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제 딸 나이가 어려도 윗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무식한 건 그쪽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도 어디 가서 말싸움에 지는 분이 아니어서 대놓고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침을 튀기며 성질을 버럭 내더군요. 이것 보세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잘나서 한마디 좀 한 것 가지고 아니 곱게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박사 출신이 전문학사한테 수준이 맞겠느냐고 말한 게 뭐가 잘못한 겁니까? 이제 보니 무식한 송이가 누굴 닮아서 그런지 알겠네요. 집안 자체가 무식이 줄줄 흐르니 이렇게 하는 말마다 다 무식하게 받아치시는 거죠. 사돈, 끝까지 말을 예의 없이 하시네요.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겠어요. 사돈 아들 내미는 쥐뿔도 없고 모자란 놈인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런 처가에 내 아들 주는 거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무식한 전문대 며느리 받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고요. 생각을 뭐하러 합니까? 난 벌써 사돈 댁에 내 딸을 보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학력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한테 내 딸을 못 줍니다. 그리고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와 엄마에게 그만 나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빠 말씀대로 결혼을 파토내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송이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여러분께 무시하는 발언한 걸 용서해주세요. 또 재수씨가 박사까지 나왔지만 아직 철이 없어요. 자기 학력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저러는 거니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봐주세요. 결혼해서 엄마랑 재수씨랑 부딪히지 않게 제가 잘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참아주시고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그이가 자존심을 내던지고 납작 엎드려 저와 부모님께 용서를 빌자 쉽게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시댁 식구들만 아니면 남편과는 문제 하나 없이 잘 살 수 있었으니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겠다 싶었고 부모님도 그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화가 녹아내려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먼저 사과를 하느냐고 등짝을 때리시긴 했지만 그이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는 바람에 꼿꼿했던 시어머니가 자존심을 꺾으셨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아들 부탁이니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잘 받았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럼 뭐 다른 말이 듣고 싶으신가요? 피차 얼굴 붉혀봐야 좋을 거 없으니 애들 결혼 얘기나 하시죠. 신혼집은 자가로 마련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세로? 전세로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자가는 무리네요. 아, 난 또 박사 며느리가 우리 애들 신혼집이라도 마련해주는 줄 알았네요. 그래서 사돈이 박사 며느리 발바닥을 핥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말리는 신용을 해서 아빠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아빠는 결혼 생활하다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당신에게 일러 바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건 제 선에서 해결할 자신감과 배짱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네요. 신혼은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시댁에 일이 있어 모이는 게 조금 싫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면 식모 노릇이나 하고 돌아오는 게 일수였으니 당연히 가기 싫었죠. 게다가 제 시어머니는 박사인 동서를 끔찍이 아껴서 노동은 저한테만 시키셨습니다. 우리 둘째는 평생 공부만 해와서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전문대 나온 네가 밥을 차려라. 그동안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왔다고요? 그럼 오늘부터 들어오면 되겠네요. 제가 친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님. 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못 듣는 척을 하는 거냐? 귀한 박사 며느리를 주방에 보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전문대 나온 네가 혼자 밥상 차려. 아, 그래요? 그러죠 뭐. 거실 가셔서 동서랑 놀고 계세요. 밥 다 되면 부를게요. 진작 그럴 것이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네. 시어머니 바람대로 제가 알아서 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런 거죠. 저는 밥을 일부러 죽처럼 했고 국은 소금국으로, 반찬은 세상에서 제일 맛없게 만들어서 식탁에 올렸답니다. 이윽고 시댁 식구들이 식탁에 모여 식사를 시작했는데 다들 제가 만든 음식을 한 입 먹고는 인생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이거 무슨 맛이에요?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다 낫겠네. 진짜지? 그럼 이제부터 시댁에 오면 동서도 주방에 들어와. 설마 박사님이 뱉은 말을 어기진 않겠지? 진짜 어이가 없네. 알았어요. 나도 주방에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저는 만족하며 더럽게 맛없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보며 할 말을 잃었는지 넋을 놓고 보시더군요. 그렇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며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보여주고 하나 둘씩 고쳐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부엌에 들어와 음식도 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개판으로 해서 동서가 움직이게 만든 거죠. 한편 남편과 저는 신혼을 너무 강렬하게 보내다 보니 3개월 만에 이세가 들어서고 말았어요. 입맛이 돌아 하도 많이 먹다 보니 남편이 임신인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알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핑크색이 어울리는 아기라고 힌트를 주시며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애기 생겼어요. 벌써 4주차래요. 어머, 벌써 임신이라고? 그럼 아들이냐 딸이냐? 예쁜 공주님이래요. 정말 잘 됐죠. 에휴, 좋다 말았네. 겨우 계집애 임신했다고 이 난리를 친 거냐? 상철이 너는 어찌 갈수록 멍청해지는 것 같으냐? 우리 밀양박씨 가문에 장손 소식이 우선인 거 몰라? 젠장, 친척들한테 큰며느리가 임신한 걸 비밀로 해야겠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섭섭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어서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의무적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시댁에 온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동서와 비교를 시작하셨어요. 큰며느리 넌 마음에 안 든다 하니 임신도 마음에 안 드냐? 우리 둘째는 박사 과정을 밟는 와중에도 한 번에 아들까지 낳은 엘리트인데 말이야. 어머님, 동서도 딸이고 어머님도 딸이에요. 두 사람을 임신한 어른들이 딸을 임신했다고 구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신한 거랑 박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넌 어찌 한마디를 안 지냐? 그래, 너 잘났다. 너랑 똑같은 딸내미 낳아서 속 터져봐라. 저처럼 똑부러진 딸을 낳는데 왜 속이 터져요? 아이고 투야,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온 거야. 내 오정육부를 뒤틀려 환장하겠네. 강철 멘탈인 저는 상처 하나 받지 않고 시어머니를 이겨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동서가 저한테 까불더라고요. 형님, 제가 아들 가졌을 때 했던 태교 자료 좀 드릴까요? 음악, 책, 명상 방법 없는 게 없는데 제대로 태교를 해볼래요? 아니 됐어. 동서 아들 보니까 동서랑 똑같이 태교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동서 아들 5살인데 아직 입도 뻥끗 못하잖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아들은 지금 다니는 영어 유치원에서 5세 반 아이 중 가장 똑똑해요. 원어민 선생님하고 영어로 대화가 된다니까요. 원장님이 그랬어요. 그거야 원장님이 유치원을 유지하려고 학부모들한테 그냥 하는 소리지. 돈 벌려고 떠드는 말이라고. 동서 아들은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하겠니? 형님,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그것도 박사가 될 몸이라고요. 내 아들은 제 유전자를 받아서 영재가 분명하다고요. 잔말 말고 제가 주는 태교 자료 받아가세요. 형님 딸이 형님처럼 전문대나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형님 닮은 애가 나오면 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니 두뇌라도 똑똑하게 만들어줘야죠. 동서마저 자꾸 선을 넘어서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도 화를 내면 패배하는 것이니 애써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딸은 알아서 태교할 테니까 그만하고 동서 아들 기저귀나 갈아줘. 냄새난다. 나이가 5살인데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걸 보면 나중에 큰 위인이 되겠어? 남들과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말이야. 저의 공격에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카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임신 소식을 전하러 가서 축하는커녕 기분만 상해서 돌아왔답니다. 임신 중에 특별히 불편하거나 입덧을 하지 않아 편하게 태교를 하며 지냈어요. 뱃속의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매일이 고맙더라고요. 때때로 시댁에 불려가는 것만 빼면 제 생활은 괜찮았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잔치를 한다며 저에게 포식하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서 혼자 가봤더니 거실에 10여 명의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의 대학 교수들이었고 동서가 잘 보여야 하는 학과장과 연구 교수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박사 과정을 밟고 정식 교수로 임명이 되려고 판을 깐 거였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요리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며 제 도움을 받으려고 부르신 거였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긴 하지만 손님들을 뒤로하고 나갈 수는 없어서 꾹 참고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동서는 초대한 교수들에게 잘 보이려고 술을 따르고 콧소리로 히히덕거리고 있었네요. 성격 같아선 바로 엎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미워도 한 식구이니 참기로 했고 뱃속의 딸을 위해 화를 내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서서 잔치상을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를 반복하면서 손님들의 배를 실컷 채워주었어요. 이제 좀 쉴까 해서 작은 방에 가려는데 교수 하나가 저를 부르더군요. 아줌마, 저희 갈비찜 좀 더 해줘요. 간이 심심하니까 좀 잘 좀 맞춰주시고요. 네? 아줌마? 저 가사 도우미 아니... 그 순간 동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줌마 뭐예요? 우리 교수님이 갈비찜 해오라잖아요. 빨리 만들어 와요. 동서, 임산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날 가정부 취급하는 것도 진짜 너무한다고. 제가 임산부에 동서 손윗사람이라고 밝혔는데도 교수들은 임신한 게 대수냐며 음식 해주려고 왔으면 제대로 하라며 동서를 두둔하고 저를 괄시하더군요. 순간 화가 나서 동서를 불러 혼을 내렸는데 교수들과 건배를 하며 홀짝거리며 술을 마시더군요. 잔치가 끝나가는 것 같으니 저 혼자만 꾹 참으면 모두 웃으며 이 집을 나갈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줌마 소리를 들어가며 잔치상에 음식을 계속 올려주었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동서에게 한 소리를 할까 했는데 괜히 제 감정을 폭발했다간 뱃속에 딸이 잘못될 것 같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때려 붓고 비빔밥을 해먹었네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제 배가 조금 불러왔을 때 시할아버지의 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서와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상을 차리는 줄 알고 갔는데 동서는 아예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던지 거실과 방에 사람들이
부산하게 돌아다녔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장을 봐왔으니 저에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뭐라 말도 꺼내지 못하고 다른 친척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려 했는데 연세가 많은 남자분들만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답니다.